국어쌤이 엄청 있긴 했는데 글쎄 가는 거 아니야? 됐어? 글쎄 뭐해? 글쎄 글쎄 아니야? 세빈쌤? 여러분들 요거 그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 안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펼쳐줍시다. 67페이지 파수편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요거 하고 소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는데 초등학교 때 본거 같아. 이걸 초등학교 왔다고? 필도 거기. 아 진짜? 네. 무슨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럼 본 거야? 초등학교 때. 근데 이거 모의고사에 좀 자주 나왔어가지고 아마 뭐고 좀 기출들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6.25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중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일단 인물의 어떤 성격부터 좀 보고 살펴볼 건데 주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현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김일등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위, 중위, 1등병 이러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이제 대위가 더 높죠. 그다음 대위 밑에가 중위죠. 중위 밑에가 뭔데 그러면? 대중, 소위예요 소위. 우리 오빠 맨날 시켰는데 이거 외우기. 오빠가? 근데 그때 싸움 놀이 해야 된다고 맨날 이거. 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럼 그 위에 혹시 뭔지 압니까? 원수. 소위, 대위, 소위, 위에 중위, 뭐예요? 대위 위에 올라가면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소장, 중장 이게 원래 소장, 중장, 종장이라는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 이러잖아, 그렇지? 대장이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대장보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보통 이제 대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단장이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대장이 계급으로 따지면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이제 별 4개 달았다 이러면 이제 대장이거든요. 이제 별 4개 위에는 없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보통 대장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장관으로 넘어가죠.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주대위가 가장 계급이 높습니다. 1등병은 뭐야? 그냥 군대 입대한 사람이에요. 입대한 사람. 원래 군인 아닌 사람. 맞죠? 자 그래서 1병, 2병, 1병, 상병, 병장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1등병, 중위, 대위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이렇게 계급이 될 거고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주대위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극한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낙오된 상황 플러스 무슨 상황이냐면 부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못 걷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셋 다 뭐가 된 상황이냐면 낙오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대님이 떠나갔고 그냥 허허 벌판에 3명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명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지 걸어서 사람 사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 굶어 죽겠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 3명에서 사람 사는 어떤 인간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주대위는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다음, 현중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보세요. 밑에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걸어가는데 주대위는 걸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람 사는 집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래서 중위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대위가 그냥 지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지.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김 1등병은요. 주대위를 끝까지 업고 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딱 성격만 봐도 여러분들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그렇죠? 자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냥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언젠간 사람 사는 데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자 그래서 김 1등병이 업자고 했을 때도 주대위는 잠자코 업혔대요. 잠자코 업힌 것 자체가 뭐야? 주대위도 나를 버리고 가란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야. 어떻게든 살겠다고.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김 1등병은 19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 출신이라서 업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요. 김 1병은.
힘이 셉니다. 자, 현중위가 대번에서 업을 차례가 되었답니다. 대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 1등병이 좀 업고 가다가 그 다음에 순서 바꿔가지고 현중위가 좀 업고 가다가 그런데 이 현중위는 업기 전에 뭘 보냐면요. 여기 허리춤을 살짝 쳐다봅니다. 허리춤에 뭐가 있었냐면요. 권총이 있었거든. 눈치 주는 거야. 야, 너 저 허리에 저거 달려있잖아. 알아서 좀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보며 총이며 윗저고리를 벗어 버린 지 오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아마 평소에 겪을 일이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서 군대 간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군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군인 가면 이걸 다 하긴 하는데, 군대 가면 다 하긴 하는데, 이제 직업 군인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 해요.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행군을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요. 시간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예요. 보통 그게 일반 병사들이 하는 행군이야. 보통 간부들이 하는 행군은 그것보다 더 길죠. 막 200km 행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한 3박 4일 이렇게 행군하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그냥 걷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통 행군할 때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행군 가방이 있고요. 그 가방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돼요. 그 안에 이제 이불이랑 뭐 텐트 이불이랑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옷들이랑 그 다음에 물통이랑 이런 거 다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 20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총을 매거든요. 군인들은 총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총을 이렇게 매면 총 무게가 보통 실제로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kg? 4kg 좀 안 될 거야. 3.5kg에서 4kg? 별로 안 무거워요. 근데 처음에 총 딱 들어보면 별로 안 무거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걸을 때 12시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3.5kg짜리 총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천근만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 걷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몰래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무거운 거 무거운 건데 얘는 원래 20kg니까 그럴 수 있다 쳐. 이 3.5kg짜리가 뭐라고 이걸 12시간 동안 메고 있으면은 진짜 막 어깨를 막 계속 짓누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이 있거든. 이렇게 종이 끈이. 그걸 계속 피부를 막 파고드는 것 같아 얘가. 그 정도로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오래 걸으면. 근데 이 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지쳤잖아. 그러니까 벗을 수 있는 건 다 벗은 거야. 철모 벗어. 이 철모도 한 1kg 되거든요. 그것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목이 저려요. 그래서 그것도 버렸어. 총도 무거우니까 버렸어. 이쪽으로도 벗었어. 다 벗고 지금 뭐만 남아있다고? 권총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무기란 오로지 무기란 뭐밖에 없는 거야? 이 권총밖에 없는 거야. 근데 권총은 누구 허리에 있어? 주대위의 허리에 있어. 근데 누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현중이가 대위를 죽이고 싶은 거잖아. 사실 죽이고 싶다라기보다는 나보다 상사니까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유일한 무기는 권총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치 주는 겁니다. 슬쩍 쳐다보는 거야. 남은 무기라고 주대위의 허리총에 찬 권총밖에 없대요. 주대위는 현중이의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넌 신운이 아니라 가지고 눈치가 있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주대위도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허리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답니다. 왜? 현중이는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주대위를 끝까지 업고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몸뚱아리는 두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는 갈 수 없었던 거지. 결국 이쪽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대위는 현중이의 시선을 모른 채 합니다. 끝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리고 등에 업혔답니다. 현중이는 김 1등병만큼 못했으나 그래도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대위보다는 체구도 크고 힘이 세어서 꽤 잘 업어냈대요. 이러한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고 더덕과 칡뿌리 그리고 어쩌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을 면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게다가 첫여름 햇볕은 불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름인 거야. 햇볕이 계속 내려. 그럼 땀도 계속 나겠죠. 업은 사람의 얼굴에선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었답니다. 자,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왜? 업고 있으니까.
얼굴에 땀을 막 비오듯이 나는데 업고 있으니까 닦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꾹꾹 감아서 이제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푹푹거리면서 고개를 흔들어서 땀을 막 털 수밖에 없는 거야. 점차로 업은 사람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교대가 잦아졌답니다. 왜? 체력이 떨어지니까 점점 교대가 잦아지는 거야. 주대미는 자신의 가슴과 업은 사람의 등이 젖은 셔츠를 격해 서로 미끈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촉감이잖아. 어떤 촉감인 거야? 지금 업고 있는 사람도 온몸에 땀이 나니까 여기 땀으로 젖어 있는데 업힌 사람도 땀이 나니까 땀과 땀이 만나는 거야 서로. 불쾌하잖아.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뭘 느낀다고 되어 있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 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버림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불쾌함 속에서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대미를 다시 바꿔 업은 현중이는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대요. 자, 그래서 이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젯밤 꾸었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밑에 좀 나오는데요. 이 꿈 속에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누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누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꿈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하면은 이 누런색이 바로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 이 전쟁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이 뜬 태양이 있었대요. 다 노란색이야. 그 밑도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불모가 뭔데? 불모가 뭔데요? 우리가 보통 불모지 이러잖아. 불모지가 뭐야? 불모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이제 아니 불자의 털모자야. 그래서 뭐 털이 없는 뭐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아 있을 수 없는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불모는 그냥 황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모지라고 하면 황폐한 땅이야.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자, 꿈속에서 그렇게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꿈속에서.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대요.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의 한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었대요. 그 양쪽 정강이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것이 있었답니다. 정강이에는.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이 길어 우습다면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야? 전쟁 갔다가 살아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중이를 군대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정강이 털에 있는 가장 긴 털이 내 거니까 잘 이제 보관해서 그러니까 잘 간직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건 결국 무사히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현중이가 주대위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는 꼭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중이 입장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것이다. 자,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속에 잠겨버리려고 하는 거다. 꿈속에서. 그러나 그는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수 없었답니다.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는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개미 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흙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 한 마리가 구멍 입구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뭐 해버려 목을 잘라버린답니다. 꿈속에서 꾸는 게 그거야. 어떤 조그마한 구멍에서 개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목이 잘린다는 거야.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대요.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는 것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린 개미떼의 시체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자, 불모의 황야도
하나하나 목을 잘린 개미 떼의 시체로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 불모의 황야는요 일단 꿈속에서는 그냥 넓은 황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불모의 황야라고 하는 게 그냥 전쟁의 황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쟁이 왜 이렇게 황폐한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황폐하다 정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또는 지금 이 주대위를 얻고 인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완전 지금 허허벌판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허허벌판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서 뭐로 나중에 발견되겠어? 시체로 발견되겠지, 맞죠? 네,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다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그냥 다 꾼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결국 이러다가 현중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사람을 버리고 밤에 혼자 먼저 떠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김일병은 모르는 사이에. 자, 그래서 혼자 떠나고요. 김일등병이 주대위를 업고 갑니다. 업고 가는 길인데 혼자 업고 가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느려지겠지, 원래 가던 것보다. 그렇죠? 자, 원래 가던 것보다 더 느린데 가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중이가 밤에 나는 주대위 못 업고 가겠다고 해서 밤에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밤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했으니 두 사람 역시 뭘 느끼게 될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지.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공포스러워져요. 자, 그래서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낀 거죠.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눈알을 파먹는다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야? 시체가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보다 차라리 여기 뭐라 돼 있어?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대요. 이게 바로 뭔데? 김일등병의 성격이죠. 이게 좀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대위가 먼저 죽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득 울고 싶어졌대요.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답니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뭐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대요. 자, 보세요. 저 소리를 좀 듣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들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떤 생물체가 있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주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모반의 소리로 포소릴세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귀를 기울였대요. 과연 먼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포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요. 그냥 여기 근처에서 쏘는 게 아니더라도 소리가 파동이니까 울리고 울려가지고 나중에 엄청 멀리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꼭 그 거리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엄청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몇 킬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근데 어찌됐건 먼 우레 같은 포성이 은은하게 들려왔다는 거야. 어느 편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 이 125mm는 이 포도 종류가 있거든요. 79mm, 88mm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155mm짜리 포라는 거야.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40리라고 하면은 키로수로 따지면 한 60km 정도 되려나? 그렇죠? 하루 안에 못 가는 거리죠. 건장한 사람도 하루 안에 못 가는 거리야. 업고는 2배, 3배 오래 걸리겠지. 맞죠? 우리가 보통 또 군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일반적으로 군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이제 딱 그 행군 하루 훈련량이 보통 40km거든요.
200km짜리 행군을 한다 해도 다 40km를 기준으로 끊어요. 40km가 딱 10시간 기준이거든. 1시간당 4km야.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12시간 정도 되겠지. 그럼 하루 다 간단 말이야. 맞죠? 근데 60km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 혼자 걸어가는 것도 하루 넘게 걸리는 거리야. 하루 반 걸리는 거리야.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두 사람을 이 한 명이 업고 가려고 하면 너무 먼 거리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김 1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자, 포소리가 들렸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우리 군이 있을 거니까. 맞죠? 근데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주대위는 지금 자기의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오던 생각이야. 이 사람이 이때까지 회피해오던 생각이 바로 뭐였습니까? 내 허리에 권총이 있고 내가 죽으면 쟤는 혼자 살 수 있다. 걸어가면 되니까 지 혼자. 맞죠? 자, 그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총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진작에 자결했으면 현중이랑 김일등병 둘이서 걸어갔다면 아마 현중이도 죽지 않고 살아갔을지도 몰라.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모민이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김일등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소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죽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나가면 된다 알려주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답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권총을 허리에서 슬그머니 빼었대요. 바로 그때 주대위의 귀에 포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자, 처음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더니 김일등병이 무슨 소리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대위가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대요.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김일병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개 짖는 소리 같아. 자, 봐봐봐. 주대위는 삶에 대한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라도 뭔가 포착을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김 1등병은 어느 상태냐면 탈진해가지고 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는 누구한테 들리는 거야? 주대위한테 들리는 거야. 삶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사람한테. 개 짖는 소리 같아.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1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대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인가, 사람 사는 집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찾아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1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 쳤대요. 주대위는 김 1등병에게 잘 보세요.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삶에 대한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시 누운 이유는 뭐야? 자기는 개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안 나죠. 그러니까 힘이 안 나. 근데 주대위는 지금 희망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주대위 입장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지금 김 1등병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김 1등병이 들어누우면 혼자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시체가 될 거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죠? 자, 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 돌아다보니 어둠 속에서 주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어머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김 1등병 기 뒤에다 대고 이렇게 겨누는 거야.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업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자, 김 1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서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대요. 왜?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자, 걸어라. 김 1등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닿음을 느꼈답니다. 자, 등성이를 넘어서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대요. 좀 서. 업힌 주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이게 지금 뭐야? 자기가 알려주는 겁니다. 방향을 계속. 자, 다음 페이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은 힘을 다해서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 1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대요. 개 짖는 소리가 자기 귀에는 안 들려.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뭔가? 그냥 혼자 자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하는 거야. 자기 귀에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자꾸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안 생겨서 힘이 빠지는 걸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뒤에 권총을 겨눈 걸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자,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없고 오늘하고 온갖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주대위를 향해서 거듭 복받쳐오름을 어찌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자기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전에는 내가 주대위를 얻고 싶어서 얻은 거거든. 걱정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삶을 포기했단 말이야. 포기했는데 총을 겨누고 업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짜증, 원망이 막 섞이는 거지. 그렇죠? 자,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오른쪽 귀 뒤에는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거림이 남아 옮겨놓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잘 보세요. 권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맞죠? 어떤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물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소설 속에서 권총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김 1등병을 걷게 만드는 물건이 바로 권총인 거야. 그러니까 권총으로 인해서 결국 인가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권총은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 되겠지. 자, 이 권총이라는 소재가 바로 이 소설에서 전달하고 싶은 주제와 좀 맞닿아 있겠죠. 바로 어떤 주제일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만든 어떤 물건, 어떤 제도, 무언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설은 어차피 전쟁 끝나고 쓰여졌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작품 자체가 쓰인 그때의 시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연결이 좀 될 수 있겠지. 권총이라고 하는 소재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똑바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뭘 듣게 되느냐?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 1등병이 주대위를 업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개를 보게 되었을 때, 시야에 개가 들어왔을 때 그때 풀썩 이렇게 힘이 빠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이 주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좀 꺾이지 않는 삶에 대한 의지, 희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삶의 의지를 잃은 김 1등병까지 함께 살려낸 이제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 학습 활동 좀 살펴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합니까?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자, 극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기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해타산적인 것들.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천재 노교과서 쓴 학생 있을까요? 일단은 소빈이밖에 없나? 기억 속에 둘 것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기억 속에 둘 곳에 보면 명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녀 한 명이 나오거든. 근데 이 소녀 한 명이 어른들로부터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데다가 금반지를 숨겨놔요. 그래서 그 금반지가 잘 있는지 막 평소에 놀러가고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이 명선이를 죽게 만든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바로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비행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라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곳에 금반지를 숨기게 만든 이 어른들의 탐욕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어른들의 탐욕이 왜 생겼냐, 왜 그렇게 많이 이제 드러났냐라고 하면 그때도 전쟁 상황이었거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이기적이지 않던, 평소에는 이해타산적이지 않던, 탐욕적이지 않던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드는 거야? 탐욕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만들어. 현중이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주대위 보고 죽으라고 안 했겠지. 맞죠? 근데 현중이가 주대위한테 죽으라고 눈치를 주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인 거야,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때문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은 인간의 행동과 실존적 고민,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후문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인간의 불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다음에 실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죠. 아까 꿈에서 나왔던 개미와 왕개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왕개미는 개미를 뭐해?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그런 개미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개미는 어떤 목숨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개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왕개미는 뭐야? 전쟁 그 자체를 상징하겠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전쟁.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작품 끝났고요. 다음 수필 봅시다. 89페이지. 아, 90페이지. 요거 수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필이고 작가는 나이록 시인이죠, 시인. 여러분들 그 1학년 1학기 때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 작품을 썼던 작가입니다. 이분이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작품 세계를 그려내는,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봅시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살면서 키우고자 심었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서 못 보게 된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내가 잃어버린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답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도 무언가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내게 더 컸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뭘 심을 거야? 나무를 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굉장히 컸대요. 자, 그곳에는 이미 목련, 나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이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답니다. 그 나무들이 서로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좋았대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일락이나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집 밖에 있으면 특별한 게 아니야. 얘가 지금 내 땅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구분이 되죠. 그러면 저쪽에 저 멀리 있는 대추나무랑 우리 집의 대추나무, 뭐가 더 소중해? 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대추나무가 소중하겠지. 그렇죠? 자,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대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기름을 넉넉히 주고 가꾸는 거야. 그렇죠? 자, 웃자랑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주고 장미들은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주었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주는 일도 잊지 않았답니다.
반 넘게 말라버린 목련나무는 남은 부분을 살려내려나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도 모른대요.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답니다.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훨씬 더 컸대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많이 쏟아도 얘네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답니다. 자, 그 그늘 아래에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안도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돌보는 게 자신의 마음의 위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자꾸만 어디론가 자꾸만 나르는 내 마음들을 그 뿌리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 그루의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겠는가? 몇 송이의 꽃과 몇 줌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피난처겠지.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이럴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나에게 그런 향기와 그늘을 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자, 그럴 때마다 나는 장지호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떠올렸답니다. 그럼 이 책은 안 읽어봤나?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필독도서인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 안 읽어봤어요? 그럼 어릴 때 도대체 책을 얼마나 안 읽은 거야? 이거 읽었잖아. 너와 그 읽은 거 맞아? 읽었어. 그게 조금 더 잘 읽었어. 앞에 부분에 이제 그 다리에 총 맞아가지고 주대리가 못 움직이는 게 다리에 총 맞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좀 나오죠. 나무를 심은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그 교과서 학습활동이 어디 인용이 돼 있을 텐데. 너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아는데. 아니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고.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교과서에서 뭐 했었는지도 기억 그거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승에 있는 곳간 기억나요? 내가 잘못 저지르면 저승에 곳간이 텅텅 비어 있고 내가 평소에 착하게 살면은 내 저승에 있는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전생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다음에 황금 사과 이런 거 있었는데 윗동네랑 아랫동네 있어가지고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 있어가지고 그거 반갈라서 그거 있었잖아. 그렇죠. 초등학교 때 수업해요? 예전에 했었어.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고3 교과서까지 다 알아요. 무슨 단어인지. 자, 봅시다. 장지호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인데 사실 나도 소설 내용은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은 안 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 무슨 황폐화된 사막 같은 데였나? 그런 데다가 그냥 나무를 몇 그루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할 때는 아니고 사실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한 거긴 한데 그냥 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 그게 뭘 하겠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들이 자라서 그 동네에 숲을 만들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을 기리는 뭐 그런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가 자기가 이제 이 기르고 있는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자기가 심은 나무가 아닌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안 심은 나무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여기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 소설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왜? 이 나무가 나에게 그늘을 주고 있을 때 이 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늘을 안 주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심었던 그 씨앗이 지금의 나에게 그늘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프랑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야.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낸 씨앗은 황무지를 나중에 뭘로 바꾸느냐? 숲으로 바꿉니다. 자, 숲과 마을로 변화시켜 놓았답니다. 자,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그렇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자, 잘 보세요. 봐봐.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왔던 이 주인공은 그 돌아다니면서 심었던 그 나무들 다 내 땅에 있는 내 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러면 그 수많은 나무를 어떻게 다 관리해? 맞죠?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의 나무를 심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거는 뭐랑 차이가 좀 느껴지냐면 나와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나는 내 땅, 우리 집 마당 여기에 심은 이 대추나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대추나무는 저 단집에 있는 대추나무랑 다르다고. 우리 집에 있는 대추나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에 있는 내 나무, 저 나무가 둘 다 소중할 수밖에 없거나 둘 다 똑같은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그 내 모습이랑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누구 소유인지, 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야. 다만 자신을 버텨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이었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 행위를 선택해서 했다는 거야. 그 나무가 누구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건 당장 자기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행위는 지금 당장의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왜? 심어봤자 지금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심은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누군가일 수도 있잖아. 저기 뭐냐, 요즘에 저기 그 영화 유행한다며, 저기 왕가 사는 남자. 끝나 보러 가요. 헐, 재밌는지 얘기해주세요. 하여튼 이 단종이 탔던 그네가 있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영월에. 그 나무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었으니까 못해도 몇백 년 지나갔잖아. 그럼 그 나무가 단종에게만 그늘을 줬니? 아니잖아. 우리한테 지금도 주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 나무도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심었던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 나무가 그 소유자에게만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인류 모두에게 뭔가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누구 소유인지를 밝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는 건 당장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는 게 아니고 먼 훗날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야. 나무를 심는 건. 자, 나무를 가꾸는 동안의 수고로움 역시 그 아름다움이 굳이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무를 키워, 그 얘가 아름답게 자라. 그러면 이 나무의 아름다움이 없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무를 가꾸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꼭 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일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순간인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순간인 거지.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세대가 이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 압니까? 혹시 들어는 봤지? 가끔씩 채널 같은 거 돌리거나 아니면 짤 같은 거 막 있잖아. 짤은 아직도 많이 쓰더만. 맞죠? 자,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냐면 식목일 기념으로 몽골의 사막에 가가지고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심었던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숲이 돼가지고 황사마가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 전이거든. 그 프로그램 했던 게.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그 나무를 심는 게 어떠한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그냥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사실은 방송에서 그냥 사막에서 서로 뒹굴고 장난치고 뭐 웃기고 뭐 그런 거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태프들 다 같이 이제 나무 심고 이러고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심었던 나무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숲이 됐다고요.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그 나무는 꼭 나만을 위한 거야? 아니잖아. 그냥 먼 훗날 누군가를 위해서 숲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야?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게. 자, 그러나 나는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지금 뭐야? 내가 덜 불행해진다. 지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이때까지 나무를 심고 살아왔다는 거지. 진정으로 인간이 아름다운 때는 언젠데, 먼 훗날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 반성하는 거죠. 자, 마음에 잔뜩 품고 있던 독을 중화하고 내 병을 대신 이 나무가 앓게 하려고 나는 이때까지 나무를 키워왔다는 거야. 그 푸른 것들에게 머물렀던 것만 같대요. 그렇게 하려고. LGR 부피처럼 처음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반성하는 거죠, 반성.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도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답니다. 1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빚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집보다도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답니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3만 원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대요.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2만 5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자 여기에 2만 5천 원짜리 희망 한 그루를 뜰에 옮겨 심고 싶었으리라. 자,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땅에 꽂음으로써 스스로를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부피해를 이해할 것 같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이사가서 떠나갈 거야. 그런데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뭐 한 거야? 2만 5천 들고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이미 조금 자라있는 애겠지. 그 뿌리째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이 집 마당에 더 심는 거야.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서야 뭐야? 이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자 그럼 잠깐 훑고 아까 읽었던 소설에서 왜 주대위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뭘로 느꼈어? 이 땀 섞이는 그 불쾌감으로 느꼈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이 글쓴이는 뭘 했다는 거야? 저기서 살구나무 사와가지고 여기서 심었다는 거야. 그렇죠? 자,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야 지금? 깨달았다는 거야. 이해했다는 거야. 아, 엘자르 부피에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을까? 황폐화된 그 곳에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엘자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 위에 나오는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 살아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였다? 나무를 심는 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간절히 믿고 싶었대요. 엘자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나가기를.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대요. 그러나 뿌리는 제대로 못 매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말았답니다.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대요. 이삿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그런 고이던 눈물,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볼 거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그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 그 후로 마치 식구 하나를 남겨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곤 한답니다. 자, 처음엔 과일 가게에서 노란 살구를 보고도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린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답니다. 지금은 꽃 피었겠지.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잘 뿌리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주기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제는 무엇을 초월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무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무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살구나무가 내 뜰에서 안 자란다 하더라도 살구 열매를 맺으면 누군가는 딸 거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심었던 그 나무가 지금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샀던 25,000원짜리 내 희망도 그것이 살아있을 테니까. 자,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잘 보세요.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린 건 뭐 때문이야? 이사 때문입니다. 맞죠? 자,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됐습니다. 깨달았어요. 장지호노의 그 소설 부피해처럼. 맞죠? 그러니까 내 공간 정해놓고 여기다 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뭐인 것 같아? 내 나무인 것 같아. 아니, 죽어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답니다. 내가 떠나온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잃어버린 나무를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어떤 표현이야? 역설적 표현. 자,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깨달은 건 바로 뭐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와 같다. 나무에 대한 나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라고 하는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서 햇빛을 향해서 몸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무소유까지만 보고 시작. 자, 다음 94페이지. 무소유라는 그 제목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유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10년 전, 10몇 년 전? 내가 그래도 좀 크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스님 이거 장례도 굉장히 크게 치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이 바로 이제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소유라고 하면 소유 없음, 소유를 하지 않음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무소유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자면,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 그러니까 화분 2개, 난초 화분 2개를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길렀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아까 나왔던 그 본문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난초 2개 화분을요 정성을 다해 길렀으니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내 거. 그럼 소유물이겠지. 맞죠?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으로 옮겨왔을 때, 다래헌은 이제 뭐 건물 이름이겠죠.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화분 2개가 있으니 내가 열심히 키운 거야. 자랐겠지. 내 거야. 맞죠? 내 난초야. 그치? 자,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밖에 없었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해오기까지 했대요. 자,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서 자리를 옮겨줘야 됐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원래 이거를 받기 전에는 소유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선물을 받게 되면서 나에게 소유물이 생겼어. 그게 바로 이 난초들이야. 맞죠? 그래서 이 난초들에게 나는 뭘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없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걸 의무처럼 하고 있겠지. 그렇죠? 자,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웠대요.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이 난초가요, 여러분들, 키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전 시가에서 매난국죽 뭐 이런 얘기 하잖아. 4군자로. 맞죠? 그 중에서 난초가 왜 군자에 해당하냐면 그만큼 키우기 힘들어서 아무 주인이나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난초는 특이한 게 꽃을 어떨 때 피우냐면요,
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만 피웁니다. 너무 척박하면 그냥 죽고요. 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만 꽃을 피우는 게 마치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이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군자라고 하거든. 그 난초는 여러분들 저기 뭐냐 식물계의 개복치에 가까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맨날 칼 들고 협박하는 거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런 식물이 난초예요. 그래서 햇빛이 돌았는데 너무 세게 돈 거야. 그러니까 뭐야 걱정되는 겁니다. 얘 죽을까봐.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대요.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안타까워하며 생모를 기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대요.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냥 내가 깜빡하고 이제 난초를 밖에 내놓고 오는 바람에 난초가 지금 늘어진 거야. 그렇죠? 나는 이미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대요. 나에게 이런 불편함과 마음의 불편함과 집착의 괴로움을 느끼게 한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난초가 아니고 소유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집착이 뭘 낳는다? 괴로운 것을 내가 난초에게 너무 뭐 했기 때문인 거야? 집념에 먹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건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나의 소유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뭐도 따라온다는 거야? 괴로움도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없애고 싶으면 뭐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놓아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글에서 얘기하는 무소유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요거 본문이랑 비슷한 게 뭐야? 우연히 키우게 되면서 그것을 신경 쓰게 됐고 신경 쓰게 되면서 결국은 뭐로 이어졌다? 그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다? 괴로워졌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식물에 집착했던 내용이 본문이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작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1학년 때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분방이라고 한 작품을 했어 1학년 때? 안 했어? 오케이. 10분 쉬었다 봅시다.